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3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3,700억 정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2,100억을 매도하면서 코스피에서는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11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100억을 매도하면서 마찬가지로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계속해서 좀 비슷한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리뷰를 못 했었는데요. 어제도 이제 코스피가 하락을 하였고,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을 진행하면서 좀 이제 쌍봉 형태로 2700선을 결국에는 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 부근에서 꽤 오랫동안 이제 코스피가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간 움직임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이렇게 횡보를 좀 하다가 한번 꺾인 적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있을 그런 물가지표 발표에 따라서 또 이렇게 넘어갈지 아니면 보합 수준으로 계속 횡보를 하다가 또 물가지표 이후에 떨어질지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해서 좀 횡보를 하는 흐름이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크게 유입 없이 꾸준히 이탈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오랜만에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크게 매도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3월 4일에 매수 이후에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1월 달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던 적이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첫 이렇게 큰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런 매도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이번 주 마무리를 매도로 끝낼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첫 이 옵션 만기가 또 다가오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옵션 만기일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다음 코스닥이고요. 코스닥도 870포인트로 진행되었고 크게 움직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 이후에 좀 반등을 하면서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코스피와 유사하게 쌍봉을 그리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수준을 지금 벗어나지 못한 채로 계속 고점을 내리는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이 언제 깨질 것인가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식으로 지금 차곡차곡 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코스닥이 좀 힘을 내기 위해서는 그건 이 금리 인하라든지 그런 시장의 사이클을 좀 다가왔을 때, 시장의 사이클이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이 다가왔을 때 성장성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투자 수급이고요. 수급은 기관 투자자 어제도 빠졌고요. 오늘도 이탈을 하면서 이틀 정도 각 바짝도 한 3천억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월 초, 1월 말부터 코스닥에서는 계속 이탈 중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한 3일 매수 이후에는 또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 자체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1.5원 정도 하락했고 1335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133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증시가 횡보하는 만큼 이 환율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평균 라인을 형성을 했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꺾이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될지는 한번 이 환율 시장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환율 횡보하고 있고 코스피는 살짝 쉬어가는데요. 다우 나스닥도 어제는 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종합 니케이도 그렇게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부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좀 올라가는 추세에서 살짝 이제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번 주 이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이탈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수 선물은 오늘 미국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0.3%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물 지표 가지고는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 장 끝까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아침에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79달러 수준이고요. 천연가스도 1.9달러 수준으로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이제 4.16%입니다. 4.3% 근처에서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다가 떨어졌고요. 지금 저점을 낮춰가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낮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흐름인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3% 중반대까지 좀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져 준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이 메리트가 좀 더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 한번 떨어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증시에 대한 리뷰 끝내고요.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70원 상승해서 1.1% 상승했고요. 15,63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도 사실 뭐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조금 하락했지만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 외 거래는 크게 없었고요. 15,630원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별로 보시면 어제도 310원 정도 하락을 하면서 2%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3월 4일에도 지금 이제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틀 동안 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70만 주까지 거래량이 감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620만 주 이후에는 사실 뭐 크게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거래가 없었고요. 뭐 계속해서 비슷한 가격대를 또 횡보를 하면서 지루한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받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선과 5일선 그리고 60일선이 점점 벌어지면서 진행되다가 이렇게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모습인데요. 여전히 이제 추세 자체는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점을 올렸다가 좀 떨어뜨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고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날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그런 지수에 대한 흐름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조금은 그런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에 대한 그런 움직임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금은 크게 움직임이 나올 만한 그런 소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명분들이 아직까지는 쉽사리 시장에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조금 더 시간을 더디게 움직이는 듯 하고요. 사실 뭐 며칠 동안 떨어지긴 했지만 크게 지금은 변화가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그 가격대 사이에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거래량 자체가 크게 힘이 없다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빠르게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89,000주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도 9,000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어제는 반대로 37만 주 기관 투자자 매도를 하였고요. 대부분의 물량이 금융 투자로부터 나왔지만 나머지도 특별하게 매수 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도 금융 투자는 매도를 이어갔고요. 투신 투자자도 3일 정도 지금 연속으로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89,000주 매수를 하였고 어제는 조금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연일 매수를 이어오다가 3월 4일, 3월 5일에 좀 이탈을 하였고요. 오늘 89,000주 매수하면서 만회를 했지만 이틀 동안 좀 많은 물량을 뱉어내면서 조금은 이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매수를 이어오던 이 투자자가 조금 이제 이탈을 했는데 이대로 다음 주까지 계속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은 적절한 수준에서 다시 물량을 매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더 볼 건 없고요. 바로 넘어가서 군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고는 615만 주로 진행이 되었고 3월 4일자로 일단은 뭐 조금 늘었습니다. 2만 주 정도 늘었고 3월 5일, 3월 6일 모두 뭐 크게 변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했던 날에도 일단은 크게 군매도 잔고가 늘지는 않았고요.
이 600만 주에 달하는 공매도를 언제 상환을 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3월까지 왔고 6월까지 또 이 공매도 상환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버티다가 6월 이후에 공매도를 다시 재개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차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뭐 늘어났다가 줄었다가를 최근에는 일정 수준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느낌이고요. 어제도 대차 잔고는 상환이 되었습니다. 54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고 오늘도 4만 8천 주 정도 상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2,370만 주로 잔고는 유지되고 있고요. 크게 지금 뭐 2,400만 주, 2,200만 주 이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일 외국인 투자자는 54만 주로 집계가 되었고요. 오늘은 8만 7천 주로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동안 많은 매수를 연속적으로 이어오다가 어제 그리고 엊그제 좀 연속적으로 이틀 동안 많은 매도를 했고요. 당일 이제 8만 7천 주 매수를 하면서 조금 만회를 했지만 뭐 15.95% 이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추세를 어떻게 또 바꿔서 들고 갈 것인지 이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인지 지금은 사실 크게 의미 없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제 매도 위주로 나왔던 것이 신한증권이고요. 그저께도 신한증권 위주로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매수에 이제 신한증권이 나타났고요. 계속 이렇게 뭐 하루는 매수하고 하루는 매도하고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자전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정말 이제 주가를 누군가 가두면서 이 계속된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움직임이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래가 좀 터져줘야 되는데 그런 명분 자체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고준위 특별법도 좀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5월, 6월까지도 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될지도 미지수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력 사업이 좀 그런 식으로 애매한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도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에 이 유입이 되기보다는 좀 다른 종목에 있다가 추후에 확실해졌을 때 또 유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체는 이 원전이라는 그 산업 자체가 이제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폐기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 멈추는 거에 대한 공백을 분명히 무언가로 메워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로 계속 요거를 줄이기 위한 좀 노력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인지 좀 더 지금 관심을 못 받는 듯한 느낌이고요. 확실한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아마 6월 정도까지 좀 시간이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뭐 길다면 길고 길지 않다면 길지 않은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고 이제 오늘 준비한 소식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인데요. 프랑스가 굉장히 체코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이 수주전이 지금 이제 2파전으로 우리나라와 프랑스 이렇게 두 곳이 이제 남았고요. 웨스팅하우스는 일찌감치 이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뭐 그런 소송이라든지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잠잠한 소식인데 이제는 프랑스로 갈 것인지 우리나라로 갈 것인지가 6월이면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체코 언론에 의하면 프랑스 EDF의 건설 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프랑스 원전 사업비가 예상 대비해서 30% 정도 상승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고요. 여기에 이제 한수원이 가성비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내 이제 프랑스 EU 의장국이기 때문에 또 친원전의 그런 이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 내의 영향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체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한 기에서 4기로 원자력 발전 건설 이 계획을 늘린 것도 결국에는
어차피 늘릴 거 한 기를 검토하지 말고 네 기까지 검토를 해서 한 개당 단가를 낮추자라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총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한 기씩 네 기를 검토하기보다는 네 기를 한꺼번에 검토해서 한 번에 그냥 싸게 만들자라는 이 움직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초점은 가격에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체코 이 전력 수급에 대한 안정적인 이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설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EDF와 한수원만 비교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가 압승인데요. 그 국가 간의 그런 외교력을 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봐야 된다. 뭐 그런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좀 이제 말장난이긴 하지만 6월에 발표되는 것은 사실 수주는 아닙니다. 수주는 아니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계약을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단독으로 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완전히 무산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무난히 수주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 가격을 토대로 해서 부지에 대한 이 환경 평가를 또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뭐 합작사 설립, 그다음에 이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런 합작사가 설립이 되면은 원전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 모두 사실상 본계약이라고 한다면 내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이 주가라는 것은 내년에 계약을 했을 때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내년에 계약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것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대건설이 수주를 앞두고 있는 불가리아 원전, 그리고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그다음에 폴란드 원전의 타당성 조사 계약, 요 정도가 상반기의 주요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이제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정이 되는지, 그리고 이 네덜란드 원전 수주전, 그다음에 사우디라든지 UAE가 또 갑작스런 이제 이 수주 소식을 또 보일지, 그런 것들을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산업 자체가 좀 아무래도 길고 좀 지루한 그런 움직임이긴 합니다. 반도체라든지 그런 방산처럼 바로바로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움직임은 아닌데요. 분명히 뭐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시가총액 10조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수익성을 본다면 점점 개선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는 분명한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기 엔진까지 또 신사업을 손을 댄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엔진을 이제 뭐 완전히 전부 다 만든다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터빈 부품 개발, 부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주총회 때 이 신사업 목적 추가에 엔진 제작을 넣을 거라고 보는데요. 항공기 엔진 기술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엔진 기술을 국산화하는 것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거기에 한 몫을 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당장 뭐 상용화되어서 뭐 많은 매출을 낸다라고 보기 어려운 산업이고요. 사실상 이제 연구 개발 단계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한 그 3D 프린팅을 토대로 해서 부품을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프린팅을 하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를 하고 뭐 인력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이 큰 이 건설 플랜트와는 완전 다른 사업이고요. 완전히 그냥 공장에서 부품을 찍어내듯이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뭐 터빈 부품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사업에 좀 많이 발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 자체로 지금 이 전체적인 그런 플랜트 건설보다는 이제는 기자재 납품 위주로 사업의 체질을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제 2028년에 예상되기로는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요. 그때쯤이면 매출 대비 이익률이 9% 이상으로 그때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익률이 많이 개선된다라고 보는데요. 그게 2028년이라고 해서 꼭 2028년까지 주가가 안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전성기를 2024년, 2025년 요 뒤에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이제 2025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상 풍력이 조금 이제 꺾이긴 했습니다. 뭔가 이 작년만 해도 엄청난 이 풍력 투자가 있을 거고 우리나라 풍력 산업이 많이 활발해질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사실상 이제 풍력 산업에 지금 투입이 된 그런 터빈 그다음에 그런 기업들을 보면 중국산 이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이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좀 발을 많이 못 들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예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격적인 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뭐 원래는 작년 말, 뭐 올해 초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앞으로 안 나올 게 아니죠. 결국에는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늦어도 6월 안에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 내용이 담길지가 아직 완벽하게 결정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좀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좌우되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 이 상황을 본다면 합리적으로 섞어서 적절하게 여기도 뭐 호응을 할 수 있고 저기도 호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시간이 결국에는 다가올수록 익률도 개선되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산업은 괜찮아질 거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국제 에너지 기구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를 세계에다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 부문 투자가 2022년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이상 2배 증가할 것으로 증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IAEA를 토대로 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 3배 확대에 대해서 공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그게 이제 뭐 단순히 말뿐만에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게 단순히 이 에너지를 원자력으로 교체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탈탄소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원자력 발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이 국제적인 은행들이 이 원자력 발전 건설에 있어서 대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지원해라라는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도 문제이긴 하지만 수출을 했을 때 그 많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자체로 마련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타국의 힘을 빌어서 같이 공동 진출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사실 뭐 우리나라 자립으로 100% 들어가는 것이 우리나라 몫이 큰데요. 제3국 진출도 사실 뭐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장 파이가 크다면 충분히 공동 진출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을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폴란드 있죠. 폴란드의 첫 번째 원자력 발전에 대한 건설을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었고요. 벡텔사와 함께 이제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 벡텔사도 지금 이제 폴란드 바르샤바 공과대학교와 협력을 하면서 인력 양성에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원전에 대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이 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폴란드 1차 원전에 대한 주기기들을 과연 어디다가 맡길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면서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회의적인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았을 때는 새로운 정권을 잡은 이 야당도 결국에는 원자력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원전 건설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2차, 이 정부 차원의 2차 측이죠. 그것도 프랑스에다가 검토를 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우리나라가 검토하고 있는 퐁트누프 원전도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이제 3월 달이면 안소원과 또 타당성 계약을 체결을 할 건데요. 그렇게 보면은 폴란드도 결국에는 원자력 발전 확대에 동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이유 성격의 그런 이 정부이기 때문에 프랑스 쪽에 2차 측을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을 주는 것 같고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민간 원전에 대해서 진행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3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본격을 할지 아니면 타당성 조사 다 하고 본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해 아마 지분 투자를 하면서 본격을 하반기 말 정도에 진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폴란드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탈원전을 주장하던 국가들도 많이 돌아섰고요. 저렇게 폴란드도 야당 뭐 여당 상관없이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고.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계속해서 야당 쪽에서 원전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원전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을 없앴을 때에 대한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이 3배를 늘렸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배를 늘렸을 때 전력 출력에 대한 그런 불안정성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오로지 환경 이 오염에 대한 그런 반발로 결국에는 신재생이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그 이미지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요. 좀 효율적으로 깊이 이 전력 시스템 그리고 전력 수요 수급 그다음에 에너지의 안정성을 파고든다면 절대로 한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합리적으로 섞어가는 것이 맞는데요. 계속해서 서로의 정쟁에 좀 밀어붙이기 위해서 누구는 뭐 원자력을 10개를 지어야 된다. 누구는 뭐 재생에너지를 3배를 늘려야 된다. 이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의미 없는 싸움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세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그런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산업에서 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구 온난화를 만났고 그 탈탄소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 경쟁도 이겨야 되고 지구 온난화도 막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만 늘려서는 절대적으로 이 원자력 발전을 늘려가는 그런 국가들과 전력 단가 싸움이 될 수가 없고요. 누군가 원자력을 늘려서 경제성을 챙기는 반면 우리는 환경을 살리겠다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우리만 손해죠. 네. 왜냐하면 환경 오염은 저기서 이제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딱 정답이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적절한 수준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런 속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섞여 있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네, 주가가 이 가치만 본다면 산업의 가치만 본다면 훨씬 올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정쟁으로 좀 멈춰 있는 느낌도 강하게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기술은 필요한 기술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벌써 2035년에 달 표면에 원전 건설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이제는 우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원자력 발전을 기술을 도태시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 세계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더 효율적인 에너지를 찾게 될 텐데 그 에너지 중에 하나가 핵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미국의 그런 SMR 살리기에 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4.86달러, 뭐 아직 고점 대비 한참 떨어졌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 상승세는 이 하락세를 충분히 메울 법한 그만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때 이제 공매도 공격으로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때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 직원이 이 정리해고를 당하면서 좀 그런 이슈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 주가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SMR에 대한 그런 확대 속도 조절이 있긴 했지만 첫 번째 프로젝트가 무산이 되긴 했지만 두 번째 프로젝트 루마니아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케일 파워와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합작 프로젝트가 또 기대가 되고요. 루마니아가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SMR 시작도 이제 올해 소식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2029년에 또 상업운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루마니아가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 속도는 느리지만 지금 주가는 멈춰 있지만 결국에는 한 번은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기다리던 소식이 좀 밀려서 이제 못 견디겠다 나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때를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